혼자 눈 뜨는 아침. 이경자. 열 번째 이야기. 환절기. 좀 참아봐라. 겨우 일주일 지났잖니. 사람마다 다 성격이 다른데 거기다 그 남잔 오죽 바쁘겠니? 아무리 연애라는 게 바쁜 중에 하는 거라지만야 그 나이에 일 없이 여자한테 미쳐 지내면 그것도 문제야. 제비종 아닌 다음에야. 수정은 높은 목소리로 말했다. 그럴까? 정말 그럴 거야. 태경은 속으로 대답했다. 그는 지금 자신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잘 모르는, 그래서 정신이 나간 멍청한 얼굴이었다. 오늘은 아침 내내 일했다. 손은 손대로 움직이고 발은 발대로 움직였으며 눈이 가는 대로 마음이 따라가지 않았다. 야! 내 말 듣고 있어? 수정이 소리쳤다. 듣고 있어. 소리친 수정의 목소리와는 너무 딴판으로 맥 빠진 대답이어서 수정은 그만 피식 웃고 말았다. 정신 차려. 네가 지금 제정신이 아니라니까. 그쪽은 멀쩡한데 말이야. 내가 뭘 잘못했니? 태경이 문득 진지한 목소리로 물었다. 누구한테? 그 사람한테. 그날 그렇게 헤어지고 나서 나 모르는 다른 일 또 있었니? 다른 일? 아니, 만나지도 못했는데 뭐. 통화도 못했다면서? 그런데 뭘 잘못했느냐고 묻고 그래. 내가 그렇게 이상하니? 이상하지? 내가 왜 이러지? 뭐가 뭔지 모르겠어. 참을 수 없으면 먼저 안부 전화를 해보려무나. 시침 뚝 떼고. 난 그렇게 못해. 그럴 수 없어. 집구석에서 혼자 상사병만 키우지 말고 이리 나와. 운동 시작하라니깐. 떠들고 웃으면 시간은 잘 갈 테니깐. 그래, 아무튼 고마워. 난 그냥 잘까 봐. 왜 이렇게 기운이 없지? 그냥 잘게. 태경은 정말 더 이상 수정과 말할 수 없었다. 온몸으로 기운이 빠져나가 손가락 하나 까딱하기가 힘겨운 지경이었다. 태희와 만나기로 한 시간은 아직 6시간이나 남아있었다. 그 사이 한잠 자고 새 힘을 돋굴 수도 있으련만 태경은 의자 등받이에조차 기대지 않았다. 무엇인가 해야 할 일, 해결해야 할 문제가 꼭 있을 것 같은데 그것이 무엇인지 마음에 잡히지 않는 것이었다. 그날 이후 태경은 시장에도 제대로 가지 못했다. 시장에 나간 사이 호준이 전화할까 봐 걱정이 되어서였다. 집을 비우기는 고사하고 설거지를 할 때, 샤워를 할 때, 청소기를 쓸 때, 세탁기를 돌릴 때 전화벨 소리를 잡아먹을 것 같은 모든 소리에 신경을 곤두세우고 지냈다. 그러나 그가 꿈에서도 기다리던 전화는 오지 않았다. 마치 비밀스럽게 밀려오는 저주처럼. 태경은 유리문에 기대어 뜰을 바라보았다. 새로 생긴 버릇이었다. 나무와 풀, 그리고 담과 축대의 모습에는 더 이상 가을이 남아있지 않았다. 흙빛으로 오그라든 저 단풍잎, 잎이 다 떨어져 버린 앙상한 가지만 남은 은행나무, 시들고 메마른 잎을 허물처럼 매달고 있는 넝쿨 장미. 지금 저 모습에서 지난 세월, 봄날의 희망과 여름의 격정, 가을의 풍요를 추억한다는 건 차라리 쓰라린 고통일지 몰랐다. 그러나 고통일지라도 추억할 수만 있다면. 태경은 뜰을 외면했다. 그의 얼굴은 차가운 흙빛이었다. 그것은 꿈처럼 지나간 일, 현실에는 없었던 사건. 그 남자는 이 세상에 살지 않는 사람. 내겐 남편이 있지. 김찬수라고. 중매로 만난 남자.
양쪽 집안에서 모두 만족해하는 혼사였어. 둘째 아들이라고. 그렇지만 거의 10년을 맞이처럼 살았어. 그땐 힘든 줄 몰랐지. 아이도 남들 부럽게 첫 아들, 둘째는 딸을 낳았고 남편은 중역이 되어 지금은 저 남쪽 땅 여수에 가 있고 나는 44살 친정어머니와 살지. 동생 태희가 영어 공부를 계속한다며 어머니를 모셔갔지만 태경은 자기 자신과 집안의 모든 사물 그리고 산과 바다, 하늘과 땅의 모든 것에다 이렇게 고해했다. 그렇지만 그렇다면 나는 뭐지? 나는 누구지? 나는 어디 있지? 고해가 무슨 소용인가? 태경이 기껏 찾아놓은 예전의 자신은 1분도 지나지 않아 다시 새로운 자기로 변해서 격정 같은 갈등에 빠져버렸다. 태경은 넋을 갈등에 빼어주고 몸뚱이만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는 걸레를 빨아 바닥을 닦아보았다. 구석과 틈바구니까지. 그러면서 자신에게 말했다. 내가 무슨 자격이 있다고. 나 같은 평범한 여자가 젊지도 않고 하는 일도 없으면서 내세울 게 뭐야. 내가 잘하는 건 가계부 적는 일, 욕망을 경멸하는 거, 가족들 비위 맞추는 거. 걸레질을 하던 태경의 손이 갑자기 주검처럼 움직이지 않았다. 살 속으로 모멸감이 근지럽게 퍼져서 태경은 순간 눈을 감아야 했다. 태경은 일어섰다. 집중력이 1분을 못 넘기는 아이 같았다. 그는 외출 준비를 했다. 며칠째 제대로 먹지 못하고 잠도 잘 자지 못한 몰골은 꼭 환자나 다름없었다. 열에 뜬 눈은 번들거렸고 눈에서는 그렁거리는 물기가 한시도 가시지를 않았다. 세수를 하면서 머리를 감으면서 그는 셀 수도 없이 주문을 외웠다. 그를 잊어야 한다. 그를 잊는다. 그를 잊었다. 나는 한순간 꿈을 꾸었을 뿐 꿈은 지나갔다. 태경은 이런 주문을 외우면서 알몸으로 옷장 앞에 섰다. 입을 옷이 하나도 없어 보였다. 원피스, 투피스, 바지 따위를 이것저것 마구 입었다 벗기를 되풀이할 때 그는 그만 외우고 있어야 할 주문을 깜박 잊어버렸다. 마음에 들지 않는 건 겉옷만이 아니었다. 초라한 속옷도 싫었다. 지갑에서 현금 서비스 카드와 백화점 신용카드를 확인한 뒤 태경은 핸드백을 들고 일어섰다. 태경은 열쇠를 찾아들고 현관으로 나서려다 말고 아주 갑작스럽게 전화를 하고 싶은 충동을 느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의 충동을 억누르지 않았다. 결과가 어떻든 태경은 개의치 않고 시내로 나가버리면 그만이라는 비상구가 있었다. 주은건축입니다. 상냥한 목소리, 그 여자였다. 태경은 가슴이 뜨겁게 꿈틀거리는 걸 느꼈다. 저 안녕하셨어요. 수율이에요. 태경은 침 한 번 넘기는 시간만큼 틈을 두었다가 인사했다. 오래간만이시네요. 그런데 지금 소장님은 외출 중이세요? 아니, 괜찮아요. 그냥 인사드리려고. 들어오시면 안부나 전해주세요. 태경은 이렇게 말하고 그쪽에 알았다는 인사말을 겨우겨우 참을성 있게 듣고 나서 소화기를 내려놓았다. 그래, 됐다. 되었어. 태경의 진땀난 몸 안에서 그의 마음이 너풀너풀 춤췄다. 준건축의 직원이 상냥하고 반갑게 전화를 받아준 것만으로도 태경은 만세였다. 무자비하게 그의 정신을 갉아먹던 의심과 회의 그리고 모멸감은 이제 진정이 되었을까? 경비에게 열쇠를 맡길 때도 그는 당당하고 친절했다. 서너 살짜리 아이에게 자전거를 태우는 이웃의 젊은 부인에게도 먼저 인사를 건넸다. 태경은 미장원에 들렀다. 태경은 무조건 변화를 원했다. 헤어 디자이너는 태경의 긴 머리를 이리저리 올리고 내리고 뒤로 돌리고 하며
모양을 잡으려 애썼다. 단발 한번 해보시겠어요? 유학생들처럼요? 태경이 기겁을 하며 물었다. 여학생 같지 않죠? 헤어 디자이너가 맥 풀린 듯 손을 떨어뜨리며 말했다. 글쎄요, 선생님이 잘 보고 해주세요. 전 잘 모르니까요. 저를 세련되게 보이도록. 태경이 세련되게라고 말할 때 그의 얼굴이 발갛게 달아올랐다. 1시간 후 태경은 인상이 낯선 자신의 얼굴을 거울에서 바라보아야 했다. 한쪽 머리 끝은 귓밥을 보일락 말락 가리웠고 다른 쪽은 턱끝에 닿았다. 처음엔 이상할 겁니다. 그렇지만 나가보세요. 헤어 디자이너가 당황한 빛이 감춰지지 않은 태경의 얼굴을 보며 말했다. 자기 순서를 기다리며 잡지를 뒤적이던 여자가 보기 좋다고 훈수를 들어주었다. 이건 내가 아니야. 꼭 무슨 소설 쓰는 여자 같아. 태경은 머리값을 계산하며 네네 이 생각을 했다. 우선 태희에게 검사를 받고 그래도 참을 수 없으면 동네 미장원에서 다시 손을 보기로 했다. 시간은 아직 많았다. 태경은 천천히 명동거리를 구경했다. 휴일도 아닌데 거리가 붐볐다. 구두와 가방과 액세서리를 파는 좌판 앞에서 물건을 고르는 여자들 속에 끼어 기웃거렸다. 신문 가판대 옆에 군밤 장수, 밤을 까서 입에 넣고 무엇인가 말하는 젊은 여자와 남자. 은행 건물 한켠에서 꽃을 파는 아주머니. 태경은 보라색 들국화 더미 앞에서 잠시 발을 멈췄다. 꽃을 하나를 안고 준건축으로 들어서는 자신의 모습이 자꾸만 어른거리는 것이었다. 가을 향기 그윽한 들국화를 가득 안고 문 앞에 선 여자. 곧 문이 열리고 꽃에 쌓인 여자를 반기는 남자. 이런 장면은 제목조차 잊어버린, 그러나 언젠가 보았던 게 분명한 영화의 한 장면일지 몰랐다. 하지만 태경은 꽃을 사지 못했다. 세상이 온통 꽃으로 뒤덮였다 할지라도 지금 태경은 그것을 들고 가고 싶은 곳으로 갈 수 없기 때문이었다. 그래도 미련을 버리지 못해 2번이나 돌아보며 그 앞을 지나갔다. 태경은 속옷 진열장 앞에서 부끄러움을 느끼고 발을 멈췄다. 잠옷, 속치마, 팬티와 브래지어, 거들. 검은색이 괜찮네. 태경은 마음에 드는 속옷이 있었으나 괜히 민망해서 선뜻 들어가지를 못했다. 진열장 유리 안쪽에서 밖에 태경을 바라보며 웃는 점원 아가씨와 눈이 마주쳤을 때 태경은 불륜이라도 들킨 것처럼 얼굴을 붉혔다. 그리고 급히 걸어 다른 쪽으로 갔다. 바람난 여자는 필경, 속옷에 신경 쓴다고 목욕탕에 가서 관찰해보라던 친구의 얘기가 느닷없이 떠올라서였다. 태경은 을지로 지하로로 들어갔다. 지하도의 가운데는 여러 방향으로 드나들어야 하는 사람들의 통행으로 복잡했다. 광장 가운데서 사람을 기다리고 있음이 분명한 초조한 눈빛의 여자와 남자도 있었다. 태경은 을지서적으로 들어갔다. 서점은 크고 낯설었지만 왠지 가슴이 설레었다. 어린 시절 한때 살았던 고장에 우연히 닿았을 때 한꺼번에 떠오르는 희미한 추억 같다고나 할까. 깨닫지도 못하고 스쳐 지나버린 옛날의 그리움을 문득 느꼈을 때의 기분 같다고나 할까. 태경은 물이 끓는 듯한 흥분에 젖어든 채 엄청난 책의 숲으로 빠져들기 시작했다. 이곳엔 한때 그가 되고 싶던 시인, 부러운 그들의 삶이 놓여 있을 것이었다. 월간 문학 잡지와 시 전문 잡지들은 조촐하지만 자기 분위기를 간직한 채 한켠에 꽂혀 있었다. 태경은 아주 오래전 난설이라는 가명으로 시를 여러 번 보내보았으나 응답이 오지 않았던 잡지도 꺼내서 훑어보았다. 허난설원의 이름에서 훔친 난설이라는 장명은 사실 별다른 의미는 없었다. 그가 펼쳐서 읽어본 잡지의 시인과 소설가들의 이름은 대부분 낯설었다.
그런데도 과거가, 옛날의 꿈이 자꾸만 되살아나서 태경의 가슴을 아릿하게 했다. 부러움과 좌절의 부끄러움, 그리고 숨길 수 없는 질투. 태경은 이미 되살릴 수 없는 희망에 대해 정직해지자고 생각했다. 그는 뒤적이던 책을 제자리에 꽂았다. 그때 무엇이 그의 눈을 날카롭게 잡아당겼다. 건축과 환경, 건축 문화, 공간, 플러스. 태경의 눈길을 잡아맨 것은 이런 건축 잡지였다. 그는 어쩌면 자기가 이런 책을 보기 위해 이곳에 들렀다고 생각하는 것 같았다. 이제껏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책, 있는지 없는지도 몰랐던 잡지였다. 그런데도 태경은 반가웠다. 그는 잡지를 꺼내 사진과 글이 반씩 같이 편집된 그것들을 샀다. 그리고 그는 책방 깊숙이 들어갔다. 문학 쪽보다 그가 더 허기져 서 있는 곳은 건축서적 모퉁이였다. 그는 건축을 알고 싶었다. 건축이 무엇이고 어떻게 하는 것이며 그것의 전문가들은 누구인지, 그들은 어떤 사람인지,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떻게 살아가는지. 건축 계획이라는 서적에서 그가 이해할 수 있는 항목은 단 한 가지도 없었다. 건축 디자인론도 마찬가지였다. 아키텍처라는 영문이 들어간 책들도 그에겐 그저 어렵기만 했다. 하지만 어렵다고 반가움이 씻기는 건 아니었다. 건축 때문에 태경은 자신의 변역 같은 머리 모양에 대해서도 까맣게 잊었다. 결국 태경은 난생 처음 교과서라는 책을 받은 국민학교 신입생 같은 감동으로 건축 잡지를 품고 서점을 나왔다. 태희와 만날 시간이 남아 이리저리 쪼개어 쓰려던 것이 지금은 5분이나 늦어서 태경은 붐비는 백화점의 인파를 가쁘게 헤치며 걸었다. 태희와 만나기로 한 분수대 근처엔 사람들이 너무도 많았다. 어디에 태희가 앉아 있는지 마치 비처럼 엉키는 시선 때문에 잘 찾을 수가 없었다. 그러나 태희는 계산대 옆자리에 벽을 등지고 앉아 방금 태경의 시선이 훑고 지나간 쪽을 뚫어지게 바라보고 있었다. 태경이 먼저 태희를 알아보았다. 태희는 언니가 코앞에 다가가도록 그를 알아보지 못했다. 태경의 지금 모습으로는 평소의 언니를 미루어 짐작할 수가 없었던 것이다. 나야. 태경이 태희의 옆에 앉으며 말했다. 태희는 놀란 눈을 뜨고 말없이 태경을 쳐다보았다. 오래 기다렸니? 태경은 같은 탁자 앞자리에 합석한 중년 부인들에게 신경을 쓰며 작은 소리로 물었다. 언니, 어쩌면 언니가... 이야, 이건 무슨 일난거 아닌가? 태희가 눈을 크게 뜨고 더듬거렸다. 다른 데로 갈까? 여긴 너무 복잡하다. 학원은 다 끝났고? 늘 이 시간에 끝나. 태희가 먼저 일어선 태경을 따라 일어서며 말했다. 자매는 모퉁이에 있는 이태리 식당으로 들어갔다. 언니 정말 몰라보겠어. 웬일이야? 달라질 이유가 있나 봐? 태희는 앉자마자 캐물었다. 달라진 것 같으니? 물론이지 언니. 우선 머리부터. 꼭 뭐 하는 여자 같잖아. 그런데 중요한 건 왜 이렇게 달라졌느냐는 거야. 태희는 태경에게서 놀란 눈을 떼지 못했다. 그러나 태경은 태희의 상태에 대해선 무감각했다. 즐거움에 꽉 찬 표정의 태경이 태희의 궁금증엔 아랑곳 없이 들고 온 책을 태희 앞에 놓으며 자랑스럽게 이거 볼래? 라고 말했다. 태희는 어이가 없었다. 하지만 우선 눈으로 책의 제목을 훑었다. 건축 문화, 건축과 환경. 그리고 태희는 즐거운 표정의 언니를 쳐다보았다.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어서 어떻게 물어야 할지 마땅한 말조차 떠오르지 않았다. 건축이 참 중요한 거란다. 우리가 자연환경에 영향을 받고 살듯이 건축도. 언니,
태경이 자기도 생각지 못했던 말을 쉽게 술술술 풀어내는데 태희가 툭 차고 들어왔다. 언니가 건축하고 무슨 상관이요? 태희가 이렇게 쏘았다. 그러자 태경의 얼굴이 갑작스럽게 붉어졌다. 태희는 언니의 부끄러움의 비밀을 알아내고야 말겠다는 듯이 태경을 쏘아보았다. 태경은 갑자기 멍청해졌다. 아무 생각도 어떻게 움직여볼 수도 없었다. 언니한테 애인이 생겼다. 그 남자는 건축가다. 언니가 그를 사랑한다. 언니, 좋은 일 있지? 그렇지? 그렇지? 태희가 고요한 목소리로 다그쳤다. 태경이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는 듯이 고개를 끄덕거렸다. 설마 했더니 태희는 놀라웠다. 너무도 뜻밖이었다. 저 건축가구나? 태희가 얼얼한 입술을 가늘게 떨며 겨우 이렇게 물었다. 태경은 대답하지 않았지만 그의 표정이 이미 모든 사실과 진실을 드러내고 있었다. 자매는 다시 침묵 속에 잠겼다. 얼마나 되었어, 언니? 태경이 가져온 잡지를 천천히 넘기며 태희가 물었다. 지난 봄에 처음 만났단다. 여수 가는 비행기에서. 태경은 말하면서 동생을 마주 보았으나 마음은 온통 비행기에서 만난 건축가에게 가 있었다. 그 남자의 얘기를 정말 물리도록 지겨워질 때까지 실컷 해보면 소원이 없을 것 같은 기분이었다. 언니가 참 아름답다. 어쩌면 눈이 그렇게 맑지? 애기 같아. 태희가 태경의 눈에서 시선을 떼지 않고 중얼거렸다. 이제껏 자신과 한 혈육인 언니에게서 저런 눈을 본 적이 없었다. 그런데 태희는 마음 한켠으로 불안의 기색이 설렁이는 그 불길한 느낌을 모른 채 할 수가 없었다. 언니를 부추겨야 할지 마구 부도덕으로 질책해야 할지 연애의 뒤끝을 어떻게 감당할 것인지. 그러나 정작 태희가 한 말은 이것이었다. 그 남잔 몇 살이야? 자세히 몰라. 미혼인가? 결혼은 했대. 애기가 있다나 봐. 나보다는 젊단다. 그쪽도 결혼했고? 언니도 그렇고 조심해야겠네. 어떡하려고. 얘 태희야. 난 그런 거 생각해 본 적이 없단다. 난 그저 그 사람이 보고 싶어. 그게 전부야. 그게 죄가 되니? 죄일 거야. 하지만 더 이상 바라는 게 없단다. 그렇지만 그것마저도 얼마나 참는지 몰라. 참아야 될 것 같아서. 태경의 목소리가 떨리는가 싶더니 벌써 눈시울이 뜨거워져 있었다. 태희가 연민의 정이 가득한 눈으로 언니를 바라보다가 바람처럼 일어나 태경의 옆자리로 갔다. 그리고 언니의 어깨를 잡았다. 태경이 아이처럼 태희의 손을 맞잡았다. 언니가 잘해. 상처받지 말고. 난 언니 편이야. 언제나. 태희가 나직이 속삭였다. 그래, 고맙다 태희야. 태경이 말했다. 자매는 맞잡은 손과 어깨로 서로의 체온이 옮아가는 걸 뜨겁게 느끼고 있었다. 태희야, 참 이상하지. 태경이 태희의 손가락 마디마디를 확인하듯 만지며 속삭였다. 말해봐, 언니. 그 사람과 나에 대해, 내 감정에 대해 말을 하고 싶은데 말할 상대가 없는 거야. 참으면 참을수록 말은 점점 더 하고 싶고 할 상대는 없고 내가 고립되는 것 같고 오한 같은 게 끼칠 때가 있었단다. 이제 너한테 다 말하니까 어쩌면 이렇게 편하지. 마음이 놓이고. 고맙다, 태희야. 언님 별소리를 다 하네. 난 그 남자하고 잤단다. 태경이 편한 목소리로 말했다. 괜찮아, 언니. 태경의 말이 끝나기 무섭게
태희가 마치 다 알고 있다는 듯이 편안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난 그 일이 왜 나쁘게 느껴지지 않지? 이상해. 죄를 죄라고 못 느끼는 걸까? 태경이 혼잣말같이 읊조렸다. 태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말할 수가 없었다. 그 사람이 나한테 어떤 집에서 살고 싶으냐고 물은 적이 있어. 나보고 훌륭하다고도 말했단다. 글쎄, 나보고 훌륭하다고. 장난치는 건 아니었어. 세상에, 내가 그런 말을 들어보다니. 태경은 꿈꾸듯 말했다. 그러나 그가 느낀 신의 축복, 그 순간을 어떻게 말로 표현해낼 수 있을까? 언니가 결혼 전에 연애해봤나? 아니, 형부하고도? 중매하고 이내씩 올렸잖니. 아, 그렇구나. 그러니까 지금 내가 그 남자한테 느끼는 감정은 처음 경험하는 거란다. 난 이런 감정이 생길 수 있다는 걸 전혀 모르고 살았어. 난 모르겠어. 내가 어떻게 될지. 그저 그 남자가 보고 싶을 뿐이야. 나는 남편하고 정 붙이고 사는 게 사랑이라고 생각했어. 그런데 그게 아닌가 봐. 태희는 건축 잡지를 뒤적이며 언니의 얘기를 듣고 있었다. 이름을 되짚어 말하며 앞으로 넘겼다. 혹시 이 사람 아닌가? 언니가 준건축이라고 그랬지? 그 사람 이름이 정호준인가? 태경이 사진들을 보았다. 예, 그 사람이야. 이게 그 사람이 설계한 양평의 주말주택이란다. 좋아 보이지? 태경은 알지도 못하면서 그저 좋아 보인다고, 그렇지 않느냐고 동생에게 자꾸만 닥달하듯 물었다. 내가 동시통역사 되면 돈 많이 벌거든? 그럼 중건축에 집을 지어달랄까? 언니 동생이니 오죽 신경 쓰겠어. 태희가 웃으며 말했다. 태희가 꼭 언니가 된 것 같았다. 글쎄, 그렇게만 된다면. 태경이 중얼거렸다. 태희는 한동안 주말주택을 들여다보고 작가의 설계 의도를 읽었다. 그리고 고개를 들어 어떤 생각에 깊이 빠져있는 얼굴인 태경에게 말했다. 언니, 여자도 자기를 끝없이 개발하면서 살아야 해. 결혼하자마자 주어진 틀에다 자신의 인간적 능력을 몽땅 가둬버리고 사는 언니. 언니는 그런 거 못 느껴? 자기 자신이 없어지는 것 같은 느낌. 난 몇 년 안 됐는데도 못 견디겠던데. 그래서 공부를 시작한 거야. 동시통역사가 되려는 거지. 괜찮은 직종이거든. 돈도 많이 벌고. 언니 세대들은 주어진 틀이 전부라고 믿고 그 믿음에서 벗어나는 걸 스스로 두려워하는 것 같아. 난 그런 모습이 고여있는 물 같고 답답하게 보여. 그러나 이렇게 열심히 자기 생각을 전달하려는 태희의 노력은 무모했다. 태경은 또다시 불안이 느껴져 표정이 어둡게 흔들리고 있었던 것이다. 자신이 사랑에 빠진 것 같다고 느껴지면 반드시 그 기쁨의 뒤엔 불안이 따라붙었다. 지금도 그랬다. 그래서 자매는 아쉽고 얼떨떨하게 헤어졌다. 태경은 곧바로 좌석버스를 만난 게 너무 기뻤다. 혼자서 집을 지키는 소영이를 위해 간식을 사고 이것저것 도시락 반찬이나 먹을 것을 사긴 했어도 아직은 호준에 대한 간절함과 비례해서 집 안에 마음이 비끄러매어지는 것이었다. 하지만 종로 3가에서 창가의 자리에 앉게 되었을 때 우연히 창밖으로 던져진 태경의 시선이 보도블록의 턱에 몰려있는 낙엽을 보았을 때 태경은 너무도 가슴이 허전해져서 그 느낌을 감당키가 어려웠다. 불과 20분 전 자기가 이제 가야 할 당연한 방향을 찾고 서두르던 마음은 다 어디로 간 것일까? 저녁이라는 것이 밖으로 나갔던 식구들이 돌아오고 자신은 그 식구들을 위한 준비에 바빠지는 시간이라고만 믿었던 때가 언제였던가. 그런데 지금
태경의 시선을 꽉 채운 잿빛 저녁은 그렇지만은 않았다. 그것은 태경의 경험과는 전혀 다른 느낌, 전혀 다른 감정을 요구하고 있었다. 어두워지는 저녁의 드넓은 공간 속으로 정처 없이 걷고 싶었다. 발바닥이 짓무르도록 걷고 또 걸어서 지쳐 쓰러질 때까지. 그러나 정해진 목적지로 달리는 자동차는 태경의 새로운 갈망을 어루만질 수 없었다. 그래도 태경은 오래도록 창밖에서 시선을 거두지 못했다. 어둠보다 먼저 다투어 눈뜨기 시작하는 네온사인과 건물의 불빛들 그리고 가로등빛을 바라보았다. 길을 지나가는 사람들은 하나같이 비슷하며 달랐고 나뭇가지에서 이미 죽은 채 매달려 있는 흑빛깔의 잎사귀도 태경의 가슴에 이아릇한 문양으로 새겨졌다. 어느새 버스는 미아리를 지나 삼양동으로 접어들었고 비좁던 차 안은 점점 더 헐렁해져 갔다. 태경은 내릴 채비를 해야 했다. 그는 여러 개의 비닐봉투들을 확인했다. 그러다가 긴 봉투 속에 담긴 건축 잡지들을 발견했다. 부끄러웠다. 무엇에 대해서인지 그저 그런 느낌이 생겨나는 것이었다. 은행 앞 정류장에서 태경의 집까지는 그의 걸음으로 15분은 걸어야 했다. 태경은 눅눅하게 가라앉은 마음으로 고행이 일상이 된 수도자처럼 땅만 보고 걸었다. 그래도 젊고 활기찬 여자도 지나가고 연인들이 지나가고 자기 같은 여자도 지나가는 게 보였다. 나 같은 게, 그래, 나 같은 게, 아줌마가. 태경은 자꾸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자신은 이미 늙어서 인생의 뒷전으로 물러나야 될 때라고 생각하는 것이었다. 어떤 순간 꿈처럼 다가왔던 황홀은 착각 같은 것인지 모른다고 자신에게 말했다. 자기는 딸아이를 위해서 부지런히 집으로 달려가는 중년의 주부라고. 철 모르고 피는 꽃은 재앙의 징조라고. 이런 생각이 미처 마무리도 지어지기 전에 태경은 집에 닿았다. 만화를 보다가 문을 열어주는 소영이는 어머니를 본 채만 채했다. 순간 태경은 맥이 빠졌다. 소영아, 너 좋아하는 거 많이 사왔어. 닭하고 피자, 만두랑 순대도 샀단다. 좋지? 그래도 태경은 기분을 돋구어 이렇게 말했다. 엄마, 말 시키지 마. 나 이거 봐야 되니까. 아이는 돌아보지도 않고 소리쳤다. 태경은 그 누가 밥을 먹고 학원에 갔는지 알고 싶었다. 그러나 소영이의 기세에 눌려 묻지를 못했다. 밥 먹은 흔적이 있는지 식탁에서 눈치를 챌 수밖에 없었다. 식탁에는 우유가 묻어있는 빈 유리잔 하나만 놓여 있었다. 그 누는 우유 한 잔만 홀짝 마시고 나간 게 틀림없었다. 속이 상했다. 그래도 용돈이 있을 테니까 떡볶이라도 사 먹겠지. 태경은 자신의 자책감을 달래며 장본 것들을 꺼내놓았다. 그런데 그 속에서 엉뚱한 건축과 환경을 꺼내야 할 때, 그리고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소영이 쪽을 흘끔거릴 때, 이 책을 어떻게 어디에 두어야 할지 허겁지겁 궁리할 때, 태경은 초라하기 그지없었다. 태희가 눈치챈 생기도 없었고 44년 만에 발견한 신의 축복에 대한 기억도 없었다. 태경은 우선 냉장고 위에 건축을 유배시켰다. 만환지 개그시 온 지가 끝나기 무섭게 소영이가 식탁으로 왔다. 아이는 피자가 식었다고 트집 잡으며 순대를 먹기 시작했다. 태경은 잘 꺼내지 않던 밑반찬까지 식탁에 차려내었다. 저녁을 먹을 사람이라곤 어린 딸과 자기 둘뿐인데도 태경은 손님을 지르기라도 하는 안주인처럼 신경을 썼다. 그러나 소영이는 순대와 만두에 전기구이 닭을 깨작거리곤 그만이었다. 제 앞에 놓인 밥 공기에는 수저도 되지 않았다. 태경은 섭섭한 얼굴로 아이를 바라보았으나 싫은 소리를 하지는 않았다. 왠지 요 몇 달 사이에 어린애처럼 귀엽게 굴던 딸과 자기 사이에 서먹한 기운이 끼었다는 느낌이 들어
기분이 스산해졌다. 하지만 그는 참으로 오랜만에 된장 뚝배기와 총각김치로 저녁밥을 달게 먹었다. 객지에서 떠돌다 모처럼 고향집에 돌아와 어머니의 음식 맛을 보는 사람 같았다. 저녁 뒷설거지를 끝내고 사과를 깎아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는 딸의 옆으로 갔다. 재밌니? 태경은 사과 쪽 하나를 찍어 딸에게 건네며 물었다. 몰라. 아이는 게으르게 말하며 기지개를 켰다. 마침 연속극이 끝나고 광고 선전이 시작된 때였다. 아빠는 왜 안 오지? 딸이 역시 느리고 권태로운 목소리로 물었다. 아빠 보고 싶어? 그럼 아빠인데. 아이가 도발적으로 뱉었다. 그렇게 말하는 건 소영이의 성격 탓이건만 지금은 그 말투조차 태경의 가슴패기에 가시로 박혔다. 그렇지, 너의 아빠지. 그 사람 없이 네가 어떻게 태어났겠니? 아내와 남편은 남남이지만 그래서 헤어지면 그만이지만 부모와 자식에게 부부 같은 헤어짐이라는 게 있을까? 태경이 이런 생각을 하는 동안 딸은 불만의 독이 퍼진 사춘기 소녀처럼 몸을 뒤틀며 심통부를 빌미를 찾는 기색이었다. 지금 아빠한테 전화해보자. 언제 오실 건지 물어보고. 소영이가 아빠 보고 싶다면 기뻐하실 거야. 태경은 벽시계를 쳐다보고 이렇게 말했다. 그리고 이내 수화기를 들었다. 그런데 자신 있게 마치 일상적인 행동으로 수화기를 들었으나 지역번호가 생각나지 않았다. 신경증인지 머릿속이 캄캄해지는 느낌이었다. 전화번호 몰라서? 수화기를 내려놓고 전화번호부를 뒤적이는 태경에게 소영이가 물었다. 글쎄, 지역번호가... 태경이 중얼거렸다. 0662야. 어머니의 자신 없는 중얼거림이 끝나기 무섭게 딸이 쏘듯 소리쳤다. 넌 기억력도 좋다. 태경은 아이를 민망한 낯으로 흘깃거리고 나서 전화를 걸었다. 신호음이 텅 빈 공간을 울리는 소리로 들렸다. 2번, 5번, 10번. 태경은 남편이 화장실에 있을 것을 상상했다. 어쩌면 샤워를 하는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전화를 끊었다가 다시 걸었다. 신호음은 여전히 저 혼자서 울기만 했다. 아빠가 안 계시나 봐. 아직 안 들어오셨어. 나중에 다시 해보지 뭐. 태경이 맥 빠진 소리로 말했다. 아이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제 방으로 들어갔다. 태경은 뉴스를 하고 있는 텔레비전 화면에 시선을 두었지만 그걸 보지 못했다. 갑자기 사람을 지저분하게 만드는 질투와 소외감이 태경을 사로잡았기 때문이었다. 여수에서 맞닥뜨렸던 젊은 여자의 얼굴이 떠오르고 그 여자를 배웅하던 남편의 뻔뻔스러움, 그리고 그 능멸당하던 느낌이 너무도 생생하게 떠오르는 것이었다. 태경은 자신의 건강을 좀먹는 듯한 이런 기분이 정말 싫었다. 그러나 싫으면 싫을수록 그때 그 일이 더욱 또렷하게 생각났다. 어쩌면 남편을 배반할 충분하고도 필요한 이유를 붙잡으려는 듯이. 태경은 비참한 기분으로 이혼을 생각했다. 이혼을 생각할 때면 태경은 자기가 꼭 별똥별과 같이 여겨졌다. 은하계로부터 낙오되는, 그래서 소멸해버리는 기분. 이때 왜 태경은 단 한순간도 호준을 생각하지 못했을까? 비록 그가 2시간 전에 자신의 초라한 처지 때문에 스스로 포기해야겠다고 작정한 상대라 할지라도. 태경은 오래도록 턱을 한 손으로 싸준 채 도끼와 차량함이 함께 베인 모습으로 앉아 있었다. 그러다가 시간이 10시가 넘었을 때 다시 여수로 전화를 걸었다. 첫 번째 신호음이 다 끝나기도 전에 찬수가 네라고 말했다. 태경은 수화기를 내려놓고 싶었다. 곧 찬수가 다소 긴장한 음성으로 여보세요 라고 말했을 때야 태경은
저예요. 이렇게 말할 수 있었다. 누구? 그래, 당신이야? 나도 지금 들어와서 전화 걸려고 하던 참인데. 왜요? 내가 이번 주말에도 못 올라가겠어. 당신이 괜찮으면 내려오든가. 그래도 되나요? 그래도 되다니. 당신이 불편할까 봐요. 마누라가 오면 편해지지 불편하다는 건 다 뭐야? 그럼 갈게요, 여보. 장모님 잘 계시지? 예, 잘 계세요. 태경은 자기도 모르게 전씨가 태인회로 간 것을 감춰버렸다. 찬수는 여수시장, 방송사 사장 등과 저녁을 같이 하느라 이제 들어왔노라고 묻지도 않은 말을 하고 태경에겐 토요일 오후 비행기로 오라고 말했다. 태경은 전화를 끊고 났을 때 야릇한 기분에 빠졌다. 지친 듯 하다고나 할까? 아니면 아무런 흥미도 느낄 수 없는 무의미한 상태라고나 할까? 태경은 의자 등에 몸을 내맡기고 눈을 감았다. 자신의 인생이 자기의 눈앞에서 자기를 놓아둔 채 흘러가는 것 같은 기묘한 느낌에 젖어들었다. 이때 태희가 전화를 걸어왔다. 태경의 기운 없는 목소리를 듣더니 금방 걱정을 태산같이 하였다. 그리고 통화 중이던데 누구와 전화를 했느냐고 물었다. 형부가 주말에 못 올라온다고. 내가 내려가기로 했단다. 잘 됐네, 언니. 태희가 반색을 했다. 그런데 언니 기운 없어 보이는데? 태희가 말없는 태경에게 다시 물었다. 글쎄, 기운이 좀 없네. 태경이 대답했다. 그는 모든 게 귀찮아졌다. 남편에 대한 한동안의 병적인 혐오와 증오에 지친 것일까? 자기가 소외된 채 흘러가는 자기 인생의 느낌 때문일까? 건축가하고는 연락이 되었어? 태희가 조심하는 말소리로 물었다. 아니, 해보지 그래, 언니. 아니야, 그냥 정리했어. 나 혼자 너무 피곤해. 한순간의 착각이었는지 몰라. 태경이 자포자기한 목소리로 말했다. 이번엔 태희가 입을 닫고 있었다. 태경이 먼저 잘 있으라고 인사하고는 수화기를 내려놓았다. 이상했다. 태경이 원하던 질서로 돌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왜 태경이 자신은 세상 바깥으로 내던져진 것 같이 허전하고 허망할까? 태경은 손끝 하나 까딱하기도 싫었다. 태경은 지친 배추벌레처럼 소파에 모로 쓰러졌다. 세상이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가을의 아쉬운 볕이며 낙엽이나 그늘 같은 것. 태경이 근래에 와서 새삼스럽게 발견한 자연의 여러 현상들에 대한 감각이 새까맣게 마비된 것 같았다. 여전히 몸은 스스로 가눌 힘이 없었고 마음은 나락으로만 떨어져 내렸다. 불현듯 떠오르는 것은 태경이 돌아왔을 때 딸이 힐끗 쳐다보며 하던 말. 자기가 뭐 고등학교 언니라고 하며 비웃던 모습이었다. 필경 태경의 단발을 두고 한 소리였다. 그런데 그땐 급하고 당황해서 귓등으로 드러넘긴 소리가 왜 잊혀지지도 않고 이제 새파랗게 떠오르는 것일까? 태경은 사경의 고통을 표현하는 배우처럼 혹은 무용수처럼 손을 어깨 너머로 올려 머리털을 움켜잡았다. 부끄러움이 뼈를 발라내는 통증으로 느껴졌다. 한순간 암흑이 깨어지고 세상이 열리는 듯한 황홀을 경험했던 일조차 지금은 차라리 죽고만 싶은 흔적으로 기억되었다. 그건 다 거짓. 태경은 속으로 악을 썼다. 회오와 수치가 송충이처럼 태경의 몸과 마음에 다닥다닥 붙어서 꿈틀거렸다. 거짓이 아니라면 이렇게 일주일이 넘도록 전화 한 번 하지 않을 리가 없어. 태경은 몸을 말리러 나온 지렁이가 마른 몸을 꿈틀거리듯 필사적으로 몸을 뒤틀었다. 부끄러움이 살을 태우는 것이었다. 내가 뭐라고, 주제도 모르고 이런 머리 모양을 하고
이제 어느 하늘을 볼 것인가. 자기가 뭐 고등학교 언니라고. 소영이의 비웃는 목소리가 여러 겹으로 들려왔다. 그래, 그 일은 없던 일이다. 나는 외간 남자를 만난 적이 없다. 사랑을 한 적이 없다. 태경은 최면을 걸듯 자신에게 말했다. 그러나 태경은 최면에 걸리지 않았다. 그 남자가 단지 자기를 농락했었다고 생각하려 해도 그렇게 되지 않았다. 만일 농락한 것이 사실이라면 정호주는 사기꾼이어야 했다. 그 남자가 사기꾼이라고? 그럴 리가 없었다. 하지만 태경의 마음은 좀 채 편해지지가 않았다. 그는 어항 속의 열대어를 살펴보듯 정호준의 자기에 대한 마음을 들여다보고 싶은 것이었다. 그는 자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리움이 같은지, 보고 싶은 걸 자기처럼 모질게 참는지, 그 사람은 어려운 서로의 처지에 대해 갈등하는지, 괴로움을 느끼는지. 태경이 알고 싶은 건 이런 것만이 아니었다. 그는 비행기에서 호텔까지의 길고도 짧은 날들을 다시 돌아보고 싶었다. 영화 보듯 자세히 보고 싶은 것이었다. 그렇게 보면 정호준의 진실이 무엇인지, 그에게 자신이 무엇인지 알 수 있을 것 같아서였다. 그리고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인지. 태경은 있기로 한 남자에게 또다시 함몰되고 있었다. 늪으로 빠져들듯이.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 마치 오랜 항해에서 마침내 부두에 닿은 배처럼 남편에게 의지하려던 그 자연스런 태경의 감정이 어느새 이런 폭풍 속에 휘말린 것일까? 수정이에게 물어봐야지. 처음부터 다시 자세하게 설명해주고 그가 나를 사랑하는 게 틀림없는지 판단해보라고 해야겠어. 아니야, 태희가 더 나아. 아무래도 동생이니까. 잘 얘기해볼까? 아니야, 용한 점쟁이를 찾아가자. 비밀도 보장되고 내 얘기를 다 들어줄 테니까. 그렇지만 어디서부터 어떻게 얘기해야 하지? 그리움을 어떻게 설명하지? 사실은 그가 죽도록 보고 싶은 것, 그리운 것밖에 할 말이 없는데. 하지만 태경은 열병 환자 같은 모습으로 일어나 앉았다. 그리고 태희에게 전화를 걸었다. 태희가 전화를 받았다. 전씨가 외손주를 얼르는 목소리가 가까이서 들려왔다. 언니야. 아니, 왜 또 그래? 몸살 났어? 아니. 태경은 죽어가는 목소리로 말했다. 문득 부질없다는 느낌이 스쳤다. 태인들 무슨 소용이랴. 지금 태경을 위로하고 진정시킬 수 있는 묘약은 오직 하나뿐이나. 태경은 감히 그 묘약을 마실 수가 없는 것이었다. 잠깐 기다려 언니. 내가 방에 들어가서 전화 받을게. 태희가 말했다. 소화기를 바꾼 태희가 진지하고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물었다. 언니, 괴로워하는 거지? 그렇지? 괴로워서 그러지? 태경은 뻔히 속을 들여다본다는 투의 태희에게 아무 말도 하고 싶지 않았다. 언니, 마음을 편하게 가져. 연애도 해버릇해야 능숙하게 할 수 있다는데. 언니가 참 딱하다. 태희는 다 늙어서 폭 빠져가지고 라고 덧붙이려다 입을 다물었다. 연애를 감미롭게 즐기면서 할 일이지 뭐 저렇게 죽기 살기로 야단이냐고 꾸짖어주고도 싶었다. 그러나 태희는 다른 때와는 달리 신중해졌다. 왠지 언니가 가엾어서였다. 그런 느낌이 비안개처럼 태희의 가슴을 짚인 것이었다. 언니, 아무 걱정하지 말어. 그냥 마음을 편히 가지고 형부한테나 갔다 와봐. 기분이 달라질지 알게 뭐야. 태희가 말했다. 처음과는 달리 가라앉은 목소리였다. 태희는 태경의 한숨소리를 들었다. 저러다가 언니가 무슨 일 저지르는 건 아닐까? 연애를 왜 생활하고 혼동하지? 태희는 언니가 답답하고 연민의 정도 우러났다. 자매는 수화기 만든 채 서로의 한숨과 숨소리를 들으면서
잠시 침묵했다. 언니도 말이야. 어디 뭘 배우러 다녀봐라. 요새 중년 부인들을 위한 프로그램이 아주 많아. 언니는 문학에 소질이 있으니까 문학 강좌를 들으면 되잖아. 시 공부를 해봐. 시인으로 등단하게 되는지 알아? 건축가에게 느낀 감정이 걸음이 되어서 말이야. 내 생각 괜찮지? 언니, 시인 되라. 얼마나 좋아. 태경에겐 태희의 말이 제대로 이해되지 않았다. 왠지 태희가 사는 세상은 자기가 사는 세상과 다른 것처럼 생각되었다. 자기의 세상은 이렇게 힘겹고 무거운데 태희는 어떻게 저리 세상을 가뿐하게 사는 걸까? 태경은 태희가 묻는 말에 대답할 생각은 않고 이런 궁금증에 빠져들었다. 그러나 궁금증은 오래가지 못했다. 진통 같은 괴로움이 다시 도지기 시작한 것이었다. 나는 어떡하지? 태경이 절망적인 목소리로 말했다. 언니, 지금껏 내가 한 말 하나도 안 들었구나. 태희가 어이없다는 투로 목소리를 높였다. 들었어. 그런데 뭐라고 그랬지? 태경이 태희라도 놓칠세라 겁내며 말했다. 그거 봐. 언니는 지금 생각이 온통 한 군데만 가 있다니깐. 그러니 내 얘기가 들릴 리 없지. 안 그래? 그렇게 보이니? 말없이 두어 번 숨소리만 내고 있던 태경이 힘없는 목소리로 물었다. 언니는 우선 자기 자신에게 솔직해야 돼. 그래야 뭐가 뭔지 확실하게 보일 거 아니야. 언니가 지금 어디에 정신을 팔고 있지? 그 남자잖아. 보고 싶은데 만날 수 없고 동침까지 했는데 그 사실을 스스로 정리하지 못하고. 태희의 말이 동침까지에 이르렀을 때 태경의 귀가 제풀에 멀어버렸다. 그러다가 정리하지 못하고 해서 태경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소화기를 떨어뜨리듯 내려놓았다. 태희가 무섭게 느껴져서였다. 사람같이 여겨지지 않아서였다. 똑똑해서 사리 분별은 잘하는 것 같지만 태경은 그런 분별력이 싸늘해서 싫었다. 그리고 마침내 태희의 사리 분별이 어디까지 뻗칠지 두렵기도 했던 것이다. 곧 전화벨이 울렸다. 태경은 받고 싶지 않았다. 화가 난 태희가 언니의 정정당당하지 않은 태도를 따지고 들 게 틀림없었다. 그래서 태경은 전화벨이 3번이나 울릴 때까지 몸을 도사리고 있다가 자신없게 수화기를 들었다. 그래도 여느 때처럼 자연스럽게 입이 떨어지지가 않았다. 기이한, 어쩌면 실수 같은 침묵이 생겼다. 여보세요? 그쪽에서 한 남자의 목소리가 조심스럽게 이쪽을 두드렸다. 아, 네, 저예요. 태경이 기겁해서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세상에 이런 일도 있다니. 태경은 머리가 핑 도는 느낌 때문에 소파 등에 몸을 기댔다. 잘 계셨어요? 이제 급한 일을 손 털고 늦었지만 혹시나 하고. 다행입니다. 잘 계셨어요? 호준이 말했다. 네, 잘 있었어요. 태경은 기쁨과 슬픔이 뒤범벅된 목소리로 대답했다. 일주일 동안 집엔 하루 들어갔다 왔나요? 옷 갈아입으러 잠깐 들어가곤 근처에 여관 하나를 잡아놓고 직원들이 교대로 가서 자고 나오고 제가 이렇게 삽니다. 호준이 말했다. 그러셨군요. 태경이 감동적으로 더듬거렸다. 그런 것도 모르고 얼마나 애를 끓였는지. 많이 넘으면 뭘 해. 한치 앞도 모르면서. 태경은 자신의 오두방정이 뒤집어지자 몸이 화끈거렸다. 태경 씨는 어떻게 지내셨어요? 늘 그래요. 나는. 태경이 말끝을 흐렸다. 당신만 생각했다. 얼마나 보고 싶었는지 아느냐. 이제 몸이 날아갈 것 같다. 태경이 하고 싶은 말은 이런 것이었다. 이제 좀 쉬셔야겠네요. 태경이 말했다. 글쎄요, 어떻게 하면 잘 쉴 수 있을는지.
일이라는 게 늘 꼬리를 무는 거고. 태경 씨하고 바다나 볼 수 있으면. 바다? 왜 놀라세요? 아니요, 너무 낯선 낱말 같아서요. 그렇지만 아니에요. 나도 바다를 좋아해요. 보고 싶고요. 태경이 말했다. 왜 호준이 바다라고 했을 때 그 낱말이 그렇게 낯설게 느껴졌을까? 이런 계절, 이런 시간에, 이런 특별한 외간 남자로부터 그 말을 들었기 때문일까? 아무튼 목소리를 들어서 다행입니다. 아무래도 내일은 온종일 골아 떨어져야 할 것 같고 모레나 글피쯤 연락을 드릴게요. 괜찮으세요? 네, 괜찮아요. 편히 쉬십시오. 네, 호준 씨도. 두 사람은 이렇게 인사하고 목소리로나마 이별을 했다. 태경은 한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다. 방금 자신에게 일어난 일이 현실인지 아닌지 분간이 안 갔다. 전화를 받기 전까지 그가 빠져있던 고통과 현재의 느낌이 너무나도 달라서 둘 다 자기가 겪은 일인지 아닌지 도무지 실감이 나지 않았다. 그러나 이런 멍한 상태 속으로 시냇물같이 속삭임같이 봄같이 살아오르는 느낌이 있었다. 그것은 기쁨과 행복, 그런 느낌이었다. 그거 봐, 그 사람은 다만 바빴던 거야. 그래서 그동안 연락을 못했다잖아. 일을 끝내기 무섭게 나한테 전화했어. 그 사람은 그런 남자라니깐. 태경은 속으로 누군가에게 이렇게 자랑을 했다. 한껏 뻐기고 싶은 기분이었다. 하지만 호준이 다시 연락하겠다고 말한 내일 모레나 글피가 태경이 자신이 남편에게로 가야 하는 날이라는 걸 왜 떠올리지 못했을까? 지금 그는 남편이 없는 여자 같은 정신 상태인가? 태경은 담은 입술 사이로 즐거움이 연기처럼 퍼져나오는 걸 느꼈다. 즐거움은 입술의 여린 살갗을 장난꾸러기같이 간지럽혔다. 태경은 간지러움 때문에 입술을 빈틈없이 여몄다. 그러면 즐거움은 가슴으로 한데 모여서 지글지글 끓었다. 태경은 마구 뒹굴고 싶은 충동을 느꼈다. 누구에게라도 그 남자의 얘기를 물리고 지겨워질 때까지 하고 싶었다. 그이가 전화를 했단다. 너무 바빴대. 건축가들은 밤낮 없이 일을 한다니까. 푹 쉬고 싶대요. 바다를 보면서 나랑 함께. 바다를 보면서 함께 쉬자는 거야. 그이가 그렇게 말했어. 따뜻하고 자상한 남자란다. 같이 있으면 내가 귀한 사람이 되는 그런 기분을 알겠니? 그런 기분은 난생 처음 느껴보는 것이었어. 그런데 참 이상하지? 이건 정말 비밀인데 남편하고 있을 땐 내가 뭔가 그 사람을 위해 움직여야 될 것 같고 어렴풋이나마 주눅드는 기분인데 그 남자는 다르단다. 우선 따뜻하니까 편안하고 나를 자기와 똑같이 대해준다고나 할까? 아니야, 그건 정확하지가 않아. 뭐랄까, 아마 이럴지 몰라. 내가 진짜 여자라는 걸 느끼게 된다고나 할는지. 비교하기가 까다로운데 왜 남편하고 있을 땐 이런저런 시중 들고 일하면서 그런 걸 해야 하니까 여자이거니 하는데 그 남자와 있으면 그런 일을 하지 않아도 내가 여자가 되는 거야. 여자라는 사실이 기쁘고 자랑스러워지는 거. 생활을 같이 하지 않아서일까? 하지만 이런 건 그다지 알고 싶지 않아. 난 지금 행복하니까. 정말 이런 상태를 행복이라고 하겠지? 정말 그럴 거야.